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좋은 말씀 또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뀔 겁니다. 기대하셔야 되겠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는 많이들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대표 기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쭙는 구절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다시 동생 또 같은 알게 멤버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부천이죠. 그래서 부천의 이제 복덕교회 교육관에서 우리가 좀 예배를 드렸고 또 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1970년대에 제가 여기 카톨릭 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살았어요. 정확히는 역곡역 앞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부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요새 그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조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그 연단에서 말씀하실 때 가끔 자기 딸을 세워가지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사회복지사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친구가 여기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결혼도 사회복지사 같은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년 선배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딸하고 사이가 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김문수 후보의 사모님도 뭐 선거운동 많이 하고 다녔죠. 그분도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교 다니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김문수 지사는 여기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 부천이라는 지역이 운동권들이 좀 센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서울 진입을 못하는 계층이 주로 살고 있잖아요. 부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있었던 1970년대는 말하고도 없고 지금도 계속 요새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 당시부터 운동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 중에 김근태도 있는데 김근태도 여기서 부천에서 추모 지내고 했다는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사회복지하고 상당히 최근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기 그 방에 그 캠프에 좀 관련되는 분한테 연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사고 그 캐드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사회복지인들하고 내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는 한번 자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연락하러 갔던 사람이 전화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딸이 조금 부끄러워서 샤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기를 좀 그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선거 캠프에 그 연단에는 나가섰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인들하고 만나는 거는 조금 꺼릴까?
그게 우리 사회복지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천시가 운동권 지역이에요. 세요. 옛날 내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더구나 이때 그 학생 운동 공부 그럴 때도 제가 좀 관여보고 해가지고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 부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부인연합회라고 썼습니다. 부천 인천연합회.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맹렬한 학생운동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가톨릭 대학교의 교풍도 운동권적 교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측하는 건데 본인이 김문수 후보의 딸로서 운동은 하지만 주변에서 시선이 따뜻했을까?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좌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회복지는 또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를 위한다, 약자를 위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으로 상대편 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딸이 만나자고 했을 때 뜻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일을 보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좋게 얘기하면 중간이고 또 극단적으로 하면 보수적으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내가 복지의 보수성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국민 전체가 저거고 더구나 복지는 원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좌파적 또 마이너리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 딸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복지 사회화됐어요. 복지화됐어요.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학과 그게 1965년대 대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60년간 선생님이 돼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면. 그러니까 그때 대학교 여기 다닌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대학에 가면 미팅 오면은 그 여학생 모처럼 만나잖아요. 우리 예전엔 고등학교 때는 별로 여학생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교 가서 만나면은 그 얘들이 가끔 그래요.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사회사학과 갔다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이 사회사업하는 개념이 예전의 개념이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아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던 시절에 우리가 60년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복지는 1~2%예요. 지금은 복지 예산이 제일 큽니다. 뭐 20~30% 가까운 20% 넘는 수준에 가 있죠.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국방비 예산은 뭐 3~4위 훨씬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복지 사회로 됐어.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뭐 말하자면 우리가 행복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뭐 이런 걸 볼 때는 그렇지를 않죠. 최근에 그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한국 서비스원이라는 그런 데 서비스원에 그렇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서비스원이라는 거를 갖다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에 만들었어요. 그게 여야 다 일치해서 만든 건데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평가하고 제대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자. 이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서비스원이라는 관리 부서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법이 통과돼가지고 17개 시도에 다 만들 수 있다라는 법이 됐는데 서울시가 반대했어요. 왜 서울시가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작년 말에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이 서비스원을 만들고 우리 제가 뭐 민간인들 하는 걸 전체 평가하고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판단한 건 뭐냐면은 예산 낭비다. 말하자면 옥상옥이다. 시설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노조원이에요. 노조에다. 그 다음에 봉급은 시설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림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예산 낭비고 성과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경상북도가 이런 데도 한두 군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작년에 그 민주당에서 이 법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둘 수 있다. 이게 17개 시도에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둬야 한다라는 의무구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 서비스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상위법에서 바뀌어버렸으니까는 서울시가 따라가야 돼요. 이 얘기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건 뭐냐면 둬야 한다는 법을 만들 때 그냥 의원이 발의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민주노총과 함께 발표를 그건 무슨 걸 말하냐면 복지는 민주노총과 결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지가 이제 노조화 한 거죠. 그게 이제 당당히 이제는 공부가 예전만 해도 그렇게 뭐 내놓고 그렇게는 않았는데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노골화됐다 할까요? 표면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20, 30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노조가 있어. 그것도 의아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적십자사다. 대한적십자사의 노조가 어떻게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십자 마인드에서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20, 30년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많은 좀 큰 시설은 노조들이 있어요. 그거 작은 데는 노사협의회가 되고 있죠. 노조화가 되는 게 뭐가 나쁘냐? 말하자면 그 직원들도 당당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조라는 게 원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니까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권력화가 되고 상위 개념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민주당에서는 내놓고 이 전체 복지를 노조화하려고. 그리고 이 숨은 뜻은 전국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기관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걸 장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장악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상당히 국민들에게 그 복지 대상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뭐 자세한 건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복지국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마땅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복지 사회라는 말은 좋아도 복지 국가라는 말은 그렇게 강조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왜냐면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민간인이 설 자리가 없고 자원봉사가 설 자리가 없고 선의의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친 복지 국가화 되면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복지의 보편화가 돼가지고 좋죠. 25만 원씩 다 준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곧 25만 원만 나올 겁니다. 다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편화죠. 이렇게 거듭되면은 그게 이제 복지병이 되는 거죠. 아, 국가가 다 해주는구나.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존엄성을 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환경을 떨쳐서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옆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개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다 해준다고 하고 국가 하면은 어떤 패단이 뭐냐, 우리가 의존성을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선의로 어려운 환경에서 낮은 봉급으로 일하는 분들이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우리 때문에 니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불우한 사람, 사각지대에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생활보호 공무원이 월급 타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도 와가지고 좋은 면에서는 당당해질 수가 있죠. 보호받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우리 사회가 하나의 이제 제도화되고 획일적으로 되고 그 속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정의라는 거는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이 획일화되는 과정에서 개별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복지 개념에서 얘기 듣는 말이 무슨 장애인들의 어떤 탈시설화 이런 구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집에서 보호받게 해주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큰 시설에서 그냥 뭐 회의적으로 자고 밥 먹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보호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탈시설화 시작이 됐어요. 가벼운 사람은 그런 대로 또 괜찮은데 모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내보내라고 2, 3년 전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많이 그래도 완화가 됐어요.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설이, 왜냐면 장애인이 집에 가봐요. 국가가 얼마나 도와줘도 온 가족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 돕느라고 바쁘지 언제 가정에 자기 봉급적인 어떤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획일적인 정책 때문에 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권 이런 말은 좋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돼야 되는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는 조금 이거는 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깨닫는 과정에서 벌써 몇 년 동안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국가적 예산 낭비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연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너무 획일화되고 노조화된다 그럴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유연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약물 중독자를 사회적 복귀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좀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카톨릭 대학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대 가가지고 이제 한 게 이제 약물 상담 교실도 만들고 양당 상담가 협회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교육시켜서 치료한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한 25살 된 사람인데 약물 전과 10범이에요. 우리가 전과 10범 하면 뭐 굉장히 뭐 좀 괴물같이 생긴 사람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주 우리하고 똑같죠. 전과 10범은 10년간, 그러니까 보통 약물 한 번 사용하면은 1년간 교도소에 갑니다. 그랬다 또 나와요. 이게 이 친구는 본드, 15세 때부터 본드로 계속 10번 잡혀갔다. 그냥 시험과 10범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한 12개월짜리 과정인데 10개월까지 하다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온 저녁에 다시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본드를 또 썼는데 잡혀가지고 간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남 지원까지 가서 좀 특별히 좀 봐달라, 조처를 해달라 그랬는데도 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1년 살아가지고 공주 교도소에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작년에 우연히 같이 일하던 약물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요새 그 친구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전과 20범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한 15년, 한 20년 사이에 전과가 10번이 또 늘은 거예요. 전과 20범이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직도 한 몇 달이 있어야 나와요. 근데 이제 나이는 이제 50 가까이 된 거예요. 교도소만 20년 산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참 그 개인적으로도 안 됐죠. 완전히 페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이제 50대에서 나와봐야 어때요? 또 약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적응이 어렵죠. 그냥 처벌만 때리니까. 우리가 몰라서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도소에 사람을 넣으면 그 1년간 지낸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 들까요? 우리가 교도소에 죄인 하나 보호하는데 200만 원 더. 예? 200만 원 더 들어가. 맞아요. 네. 이 약물 이런 경우는 또 3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20범이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쓴 게 얼마예요? 그 10억을 썼어요, 국가가. 근데 이 사람은 폐인이에요. 또 50대 나오면 또 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30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획일적인 논대에 오늘 그러니까 제도 이런 것들 안 만들어지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는 검찰은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판사는 두드리고 통과되고 이런 거죠. 그 속에 인간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회복이라는 개념도 없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도 없죠.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꼭 도와줘야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 동생 그 박지만도 중독자였잖아요. 마약 뭐 사범인가 그래서 서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락날락했죠. 사범까지는 아니고 걸린 거는 4번 걸렸어. 근데 저 치료받는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교도소 4번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쪽에는 그래도 보호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요새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경필, 그 아들도 또 역시 약물로 했는데 그쪽에는 집안들이 저걸 해가지고 보호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벌되면 보통 1년 받아요. 1년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처벌 받으면. 근데 이제 보호감호 처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치료를 해서 나오겠다. 이러면은 한 1년 반 조금 2년 가까이 또 걸려 시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죄인들은 1년 만에 나가는 걸 원하지 1년 반 있다 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범률만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독이라는 것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해결적인 문제가 나와서 이게 정말 국가가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망치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월급만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국가적 획일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좀 인간에 대한 사랑, 정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 시절에 그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일일이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개인 접촉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마다 그냥 어려운 분들 도시락 배달만 하면 됐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냥 빵을 먹을거리 밥만 준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인간관계, 사랑의 빵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재활이 있을 수가 없고 사회복귀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각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평가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를 줄여야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세금 지출도 막으면서 보호해 주는 게 그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근데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 줄이면 그 사람이 곧 민원을 넣어요. 왜 나를 뺐냐? 탈락시켰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담당자는 그냥 잘 관리만 해가는 형편을 보고 있고, 평가 기준도 말하면 얼마만큼 본 궤대에서도 이탈시켰냐로 그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사고 없이 지내면 좋다. 말하면 나쁜 관료주의 물결이 복지 쪽에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큰 복지병에 이제 이미 들었고 이제 그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정권이 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노조화가 강화되고 획일화가 강화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접근만 해 나간다면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없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영성복지라는 걸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정말 사랑을 넘어서 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 영성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아서 같이 책을 쓴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비읍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제 평생 과제로 생각해가지고 영성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영성복지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